네, 방구석 철학자의 밤. 오늘의 주제는 와드, 병동이란 뜻입니다. 음,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아포리즘 또는 어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챗GPT의 힘을 좀 빌었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아는 인물도 나오고 잘 모르는 이름만 아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주 제가 철학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뭐 이제 19세기에 태어나서 1900년 그리고 20세기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제 말년에 정신 이상 증세로 이제 어떤 완전히 붕괴돼서 마지막 삶은 거의 모든 이제 유고 작품 남기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그 중에 어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 gaze long into an abyss, the abyss also gazes into you.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시면 어비스 시면에 대한 내용으로 선악의 저편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전문장까지도 다 포함하면 더 이제 심연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심연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어두운 혹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면 꼭 심연이 어두운 걸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서는 문맥상 좀 어두운 정서를 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악 너머에 있는 그런 심연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표현하자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괴물과 싸워 나가다 보면 그 괴물을 담는다는 그리고 심연 자체를 그냥 괴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를 깊게 탐구하다 보면은 그 깊은 발자취에서 심연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만 그거를 깨달았다, 인지했다는 게 아니고 상대도 자신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록은 이제 One must still have chaos in oneself to be able to give birth to a dancing star.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 내면의 혼돈이 결국 이제 창조적 자아를 만드는 촉매이긴 하죠. 근데 잘은 이해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전제가 내면의 혼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항상 니체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이제 웨버맨시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 극복의 주체성,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어떤 종교에 젖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스스로의 자기 어떤 힘의 의지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쵸 그 will to the power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독일어 자체에 가진 그 고유한 느낌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뭐 한글도 힘들죠. 다음은 이제 앙토냉 아르토라는 프랑스 시인 연극 이론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셨네요. 굉장히 오랜 어떤 정신질환과의 싸움 속에서 잦은 이제 수년간의 입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I am not mad. I am alienated. There is a differences. 프랑스 사람이니까 아마 불어로 말했겠죠. 어쨌든 소외됨과 광기에는 좀 다르다. 근데 이 소외라는 뜻의 어원이 좀 달라가지고 쓰인 그 어록상의 단어가 좀 생소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소외된 것 자체가 또 광기를 낳긴 해서 아니면 소외된 그 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창의를 발휘했기 때문에 어, 광기를 잘 다뤘다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미쳤으면 이제 거기 있는 갇힌 사람들과 동등하겠지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를 발휘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다음 어록 두 번째는 No one has ever written, painted, sculpted, modeled, built, or invented except literally to get out of hell. 누구도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발명하지 않는다. 예, 인생은 고통이고 타인은 지옥이다. 앞에 문구는 이제 쇼펜하우어, 뒤에 문구는 사르트르를 성급한 건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곳, 세상 인생 그 자체죠. 거기를 빠져나간 순간은 결국 창의가 발휘되는 그 자기 표현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도 쓰고 밤 새벽에 뻘짓거리를 하는 이유도 유튜브를 녹음하는 이유도 다 위와 같은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이제 에즈라 파운드라는 분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잘 모르고 미국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역시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이제 1972년까지 사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병원에 12년간 수감이 됐던 부분이네요. 아유, 이제 이탈리아 파시스트 지지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수감됐다고 하네요. 어록은 이제 간단합니다. All my life I believed I knew something, but then one strange day I came and I realized I knew nothing. Yes, I know nothing. 내내 나는 뭔가를 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이상한 날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른다. 심오하네요. 읽어보니까 또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이제 미쳤다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개인에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친 자가 됩니다.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나 자신도 내가 미쳤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또 에즈라 파운드가 겪었던 삶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또 정신병동에 12년간 수감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발언 자체가 그냥 정신 이상으로 됐을 테니까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그런 조울증 혹은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당시에는 조울증 판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랬었기 때문에 결국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했던 유명 영국의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 통해서 많이 제 책을 접했었는데 독특한 분이시죠. 의식의 흐름 기법, 아마 모더니즘 문학 관련해서 수려한 탁월한 이제 문체를 뽐냈던 작가입니다. 알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록은 I am rooted but I flow. 나는 뿌리 내렸지만 흐르고 있다. 뿌리 내림과 흐름의 좀 흐르다의 좀 차이가 큰데 양극성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뿌리 내림과 흐른다라는 개념은 양극단인데 이것이 상존할 수 있는 건 일단 인간이 양가 감정을 지니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또 수긍할 수도 있고, 우울증 자체가 이제 양극성 장애죠. 바이폴라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는 조증과 우울증, 그런 거 보면은 버지니아 울프는 스스로 그런 개념을 자기의 어떤 병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제 그 유서 자체도 그걸 견디지 못했음에 대한 자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남편이 거의 그 감스 수준으로 견뎠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수긍이 되네요. 두 번째 어록은 The mind is the most capricious of insects, fleeting or fluttering. 마음은 가장 변덕스러운 곤충이다.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흔들린다. 마음의 그 변덕스러움을 또 곤충에 비유해서 약간은 혐오감 혹은 이제 또 다른 자아를 가졌다, 그런 걸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리저리 날뛰는 걸 내가 머리로는 인지해도
또 몸의 그 마음의 것들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잘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챗GPT가 질문들을 쏟아냈었는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은 이제 인간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누가 설정하는가? Who defines the boundary between sanity and madness? 사실 이제 미셸 푸코의 광기 역사를 두고 보면은 그 정신질환 자체가 근대화에 거치면서 그런 광인들을 규정하고 낙인을 찍고 그래서 통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정신병원 원래 이제 이거는 감시와 처벌에서 나오지만 감옥 뭔가 이렇게 구금시설 이런 걸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처음에는 없었다가 생겨난 개념이기도 하고 물론 치료 목적이 크긴 한데 또 어떤 일반 사람들과 격리하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정신질환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낙인을 찍기 위한 건 아닌데 당연히 치료 목적이 우선인데도 어쨌든 사회에서 찍는 낙인, 여전한 시선은 좋지는 않죠. 그래서 누가 설정하느냐, 사회가 설정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각하더라도 치료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이제 치료를 위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방구적 철학자로서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을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도 포함해서 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요즘같이 삶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을 겪다 보면 그렇게 두고서 한번 와드에 있는 나라는 한번 전제를 해보면은 마지막 질문 중 하나가 이제 고통이 나를 만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원망할 수 있는가? If suffering is made me who I am, do I have the right to resent it? 고통 나를 원망할 수 있는 거냐? 고통을 원망할 수는 없죠. 고통은 그저 찾아오는 것도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그 자신을 질책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고통많은 영혼과 그 영혼 속 악마를 자처한 것도 나 자신이다. 이거는 이제 쇼펜하우어에서 쇼펜하우어가 다룬 아포리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인생은 고통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덜 고통스러운 부분을 잘 파악해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안타깝지만 외부로 봤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하게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티가 나겠지만 보통은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죠. 꼭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괴로운 것들을 말하기 힘들어하는 살다 보면은 점점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특히 이제 외적인 티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기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나는 멀쩡한데. 그리고 이제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지는 게 점점 지치죠,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러면은 괜찮은데 한 번, 두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겠지만 매번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들도 지치고 그저 그렇구나. 그럼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기는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스트레스나 가벼운 표현으로 하자면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무서운 게 또 스트레스죠. 어쨌든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경우를 잘 희석시키는 방법도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좀 뻔한 멘트가 됩니다. 근데 결국 자기의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덜 고통스러워.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고 너무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행복이 된다고 하니까 계단식으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본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에게 좀 세심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지옥이라는 그 거대한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은 곳에서 또 긴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고 해도 내 마음 한 구석이 지옥이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있다는 거 봐야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제고 당신도 이제 와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